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취업자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투자 확대와 혁신성장,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올해에도 더 공고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내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일본 수출 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문제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또 협력을 이어나가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1만 6천 명 늘며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712만 3천 명으로 2년 만에 증가폭이 30만 명대로 회복했습니다. 또한 작년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가파른 상승을 좀 가져온 부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란 사태가 좀 잦아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목요일부터 상승이 시작됐는데 코스피는 어제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간 바가 있었죠. 2250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하고 살짝 윗꼬리를 달았었는데 오늘 좀 밀려 내려옵니다. 일단은 무역협상 1단계 서명을 합니다. 간밤에 이루어질 거고요. 현지 시각으로 15일이니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서명 부분이 근데 문제가 아니라 올해 내내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합의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인데 관세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증시 좀 빠르게 올라왔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부분이 더 올라갈 자리보다는 내릴 자리가 지금은 보인다라는 분석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 지금 가장 빨리 받는 건 많이 올라온 전기전자 업종이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화학, 운송장비 등이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내리고 코스닥 소폭 올라가고 지수도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오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2230포인트대는 그래도 지지를 받습니다. 2230.72포인트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7 장중 고점이고요. 현재 포인트 2230 딱 중간 정도입니다. 오늘 사실 위아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섹터별로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오늘 굉장히 적다.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2211억 원을 순매수합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매도 나오는데 외국인이 파네요. 드디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현물 시장에서 좀 595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260억 원 그래도 매수해줍니다. 금융투자, 투신, 팔고, 연계금만 소폭 사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사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빠집니다. 이러다 보니 지수가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자리들 바뀐 가운데 현대차도 11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LG화학, 셀트리온 빠집니다. 현대모비스와 LG생활건강은 소폭씩 올라가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포스코, KB금융 상승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신한지주 내려가고요. SK텔레콤은 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9.84포인트입니다. 0.17%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681이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고점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을 좀 봐야 될 텐데 역시나 오늘도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좀 극히 적긴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HLB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KMW, 파라다이스, 휴젤 상승하고요. 메디톡스가 무려 5%가 넘게 빠져내려갑니다. 헬릭스미스도 200원 하락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가 시총 지금 순위가 하나 더 내려옵니다. 솔브레인,
메지온 하락하고요. SFA 원이가 EPS는 소폭씩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환율 올라가죠. 1158원 20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오늘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1월 대선까지 대중관세를 유지할 거란 소식에 국내 증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카카오, 남선알미늄, 머큐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남선알미늄인데요. 이낙연 테마주로 불리는 남선알미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6.68% 올랐습니다. 4,34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몇 차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가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인 이계연 삼한기업 전 대표이사가 아직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선알미늄의 주가는 그동안 이계연 고문의 거취에 따라서 일희일비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대표이사 사임 소식에 주가가 3,000원 안팎으로 떨어지기도 했죠. 한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구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만큼 이낙연 테마주들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여당이 무료 와이파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오늘 머큐리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머큐리는 현재 전날 대비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1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 수직 상승한 주가 오전 10시쯤 한 번 더 올라줬고요. 현재는 최고가가 11,750원입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한편 머큐리는 와이파이 기술 기반의 AP 국내 시장 점유율 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T, LGU+, SK 브로드밴드 3사의 제품을 모두 공급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실적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서 카카오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8% 올랐습니다. 1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오전장에 17만 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주가가 약 50% 올랐습니다. 올해도 광고 부문 고성장과 함께 주요 계열사의 상장 등 탄탄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콘텐츠 분야의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카카오M의 톡TV 론칭도 준비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올해 상반기 예정된 카카오페이지의 상장도 기대감을 높이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웨덴 쪽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릭스방크가 4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제로로 다시 올렸다. 한마디로 금리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 포기한 거잖아요. 지금 금리 올린 부분이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웨덴 관련돼서 최근에 금리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스웨덴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0%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가 더 이상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스웨덴을 가장 주목하는 이유가 이 5년 전에 가장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실험을 했던 대표적인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의 주요 국가의 정책 금리를 보게 되면 유로존이 이제 20일을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들이 0.5%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스위스와 덴마크가 각각 0.75%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웨덴이 어떤 제로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포기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표면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스웨덴이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그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 과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금리를 올렸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경기 과열에 대한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관점인데 오히려 금리를 기존에 움직이던 실험적인 금리가 바뀌었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스웨덴의 핵심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지금까지 과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은 없고요. 보통 적어도 한 2% 이상 어떤 물가 수준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아직도 한참은 멀고 있죠. 게다가 또 하나 GDP 성장률의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어떤 마이너스 금리를 추구한 뒤부터 여전히 어떤 빠른 그리고 강한 경기 과열을 우려할 만큼의 GDP 성장률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얘기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마이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기대 효과가 좀 적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부작용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부작용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또 금융 시스템 관련돼서 금융사나 연금펀드와 같은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혼란이 이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어떤 부작용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관련된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스웨덴 주택지수의 동향을 봤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뒤부터 꾸준히 주택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부동산도 거의 고공행진에서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권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보관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이 부분이 다 세금으로 잡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사들은 비용이 더 늘어나는 측면 쪽에서 대출 여력들은 더 감소한다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실험을 먼저 했던 나라가 이를 어떤 철회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EU라든가 어떤 글로벌 여러 가지 정부 쪽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금리와 관련된 정책적으로만은 어느 정도 어떤 효과를 충분히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보통 QE라고 얘기하는 양적 완화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또 하나 이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도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IMF 수장에서 이제 ECB 수장으로 바뀐 이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 정책들이 유럽 쪽에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상대적으로 위축된 금융주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과 여러 가지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좀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MLCC 뭐 잘 보자라는 얘기가 작년 연말 연초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 관련주들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향 어떻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여쭤볼까요? 네, 작년 한참 이맘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초에도 이 MLCC 관련된 쪽에 재부각이 나오면서 주가나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여름 때쯤에 주가가 이제 크게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MLCC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직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무라타가 여전히 일본에서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우리나라 대표주로서 2위, 그리고 그 밖에 일본 업체들, 그리고 대만 업체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따지게 되면 의외로 중국 업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MLCC가 고도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기술력이 아직 중국 업체들은 따라오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MLCC 업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특히 작년 한 봄쯤에서 주가가 가격이 MLCC 가격이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오랜만에 무라타가 몇십 년 만에 증설을 한다라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쪽에 대한 반응과 실질적인 가격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증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보게 되면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늘린다라는 관점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다시 MLCC 가격들이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수요가 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첫 번째로 MLCC가 기존 수요 외에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5G 스마트폰이라든가 폴더블 폰 같은 쪽에 대한 변화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 최소 5배 이상 많이 들어간다. 이거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폴더블 폰이나 5G 폰이 올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는 보급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2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쪽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쪽도 MLCC죠. 그래서 올해 전장용 MLCC도 최소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한 점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전자부품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전장용 MLCC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한 300억 정도 전장용 MLCC 쪽에서 올해 1조대가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크게 또 개선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실적의 변화도 기대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 아모텍, 사막 콘덴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 자체도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영업이익이 30%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전년 대비해서 한 46%대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또 다른 얘기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해는 다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8천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표적으로 많게는 5%대, 적게는 5%대, 많게는 16%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실적까지도 담보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인데 근데 이 성장세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 관련된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쪽에서 일단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성장세가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한 종목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코스모 신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더라도 기존의 토너 중심의 매출에서 이제 MLCC라든가 기능성 필름 그리고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사업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주가도 좀 낙폭이 컸었죠. 그러다가 한 올해 확장세로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차익 매물을 노려보면서 어떤 조정권 쪽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지속적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MLCC 관련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가 2250 딱 터치하더니 그대로 지금 윗골이 달았고요. 오늘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이 오른 전기전자부터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긴 상승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상승 뒤에 조정이 좀 온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전환했다, 뭐 이렇게 볼 근거는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과매수권역까지 진입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기술적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이었던 IT 업종 이외에도 또 매기가 다른 업종, 개별 종목 이쪽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심리적인 과열 흐름도 나타났었다. 이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발생 지수대가 2220에서 2250포인트 이쪽까지의 회복이 나타났으니까 모멘텀 노출이 되는 시기에 그 반작용으로도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 노출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석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단기 노출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중기적 긍정적인 변화 모멘텀이 추가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 해소가 단기 노출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중기 재료로 긍정적인 재료가 추가된다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달러 흐름 변화의 시작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원화 쪽에 반영이 되고 있죠. 막 1200원까지도 가셨던 그런 모습들 이제 1150원까지도 흘러내린 모습이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반영이 마무리가 아니고 앞으로는 달러 강세 요인이 감소된다는 그 모멘텀이 시작된다는, 그러니까 감소되는 모멘텀이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고, 오늘 추가로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1월 말 FOMC 회의하고 2월의 미 유동성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다면 중기적인 긍정적 시그널이 이쪽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중기 흐름 추이를 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지난 연말에 12월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게 이번 주 정도 보면은 다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좀 다시 안 봤으면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이 그림 봤었는데 한두 주 더 지나면서 이제 중기적으로 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 흐름,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이미 하락 추세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중기적인 흐름이 아직은 반전이 되지 않고 약간 좀 걸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이 타이밍하고 딱 겹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중기적으로 저것이 정말로 하단, 빨간색 하단 추세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브렉시트 관련 모멘텀이 노출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쪽으로 좀 달러 약세 흐름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역시 재료 노출로 인해서 영국 파운드나 유로가 오히려 약세로 반영이 되면서 이 재료 노출 이후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고, 다만 이제 그러한 재료 노출 이후에 그러면 한번 재료 노출되면서 반작용이 나타나니까 이제 다시 파운드 좀 반등을 하고 유로 반등하면 달러 쪽, 미국 달러 쪽은 다시 약세 반전하지 않는가. 이 역시 재료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유로존 경기바닥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기적인 변화가 이제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해소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재료가 노출이 아니라 중기적인 재료가 오히려 추가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보면은 이제 뭐 많이 올라왔고 우리 시장을 이만큼 끌고 왔던 전기전자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뭐 DB하이텍도 그렇고 코스피에서 지금 요즘에 많이 올라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눌림목 매수 기회예요? 아니면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국내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이나 산업 동향 역시 이런 IT 중심의 흐름이라는 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접근하자라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IT가 주도 업종에서 이탈한다. 그렇다면 시장이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IT 업종이 조정을 받는 사이에 다른 업종이 상승 흐름에 추가될 수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이 달러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다른 업종이 IT와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에 동참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걸 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IT 업종이 건재한 이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너무나 다양한 모멘텀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최근에 나타나셨던 CES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 같은 것들도 이제 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도 신규 모델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펀더멘탈 개선은 지난 삼성전자 실적에서 또 한번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 동향을 놓고 봐도 앞으로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급에 쏠림 현상도 나타나면서 이게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유지된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 쪽의 수급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게 이들이 들어온 게 한 12월 6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누적 매수세를 좀 따져보니까요. 어제까지요. 3조 5,6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IT 업종이 3조, 서비스 업종이 7,000억, 7,300억이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해 봤을 때는 IT 업종, IT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비스 업종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종목별로 보면은 그 중에서 IT 서비스업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결국 IT 관련 쪽으로 다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별로도 삼성전자가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IT 업종 들어온 거예요. 상당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도 6천억, 삼성전기도 3,700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T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이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됐다라는 점. 결국 이 6개 종목에 다 집중이 됐다. 그 금액이 순매수 금액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수급 흐름 속에서 이 상승률 자체를 놓고 봐도 작년 8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말씀드린 12월 6일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5일까지의 수급은 기관 중심이었는데 12월 6일부터는 외국인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한번 업종별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8월까지의 코스피 상승률이 5.84%고 그 이후에 12월부터 상승된 어제까지의 상승률이 8.64%인데 상승률 상위 업종을 보면은 기관 쪽이 매수했을 경우나 외국인 쪽에서 주도 장세가 나타날 경우나 다 똑같이 의약품,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이쪽이 상승률 상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본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밑바탕에는 펀더멘탈 개선하고 실적에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T 업종이 변화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글로벌 IT 업종하고도 비교가 될 터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작년의 수익률하고 20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표로 만들어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미국도 마찬가지로 IT 업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페이스북, 알파벳 이런 식인데 2019년 상승률을 보면은 애플이 86%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이 약간 좀 처지죠. 23%, 그리고 페이스북도 56%. 근데 이것이 계속 추세가 이어져 와서 2020년에 최고가를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저께 정도가 미국의 최고 지수였는데 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그때까지의 최고가의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애플은 올해에도 8%, 알리바바, 페이스북, 알파벳 같은 경우도 7, 8%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과연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를 따져봤을 때는 글로벌 산업 동향의 그 IT 서비스 산업 중심 흐름이 글로벌 산업으로 동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변화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IT 업종을 좀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타 업종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미국의 이런 IT 업종의 그 ETF들을 봤을 때하고 IT 업종 이외의 그런 업종 ETF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률들이 차이는 나기는 나지만 우리나라처럼 IT는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T 업종의 수익률이 좋기는 좋습니다. 한 48% 정도 되고 반도체 ETF가 60%를 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재나 항공우주나 헬스케어, 금융 쪽이 29% 정도 그리고 농산에 관련된 그런 ETF마저도 한 2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차별화학은 약간 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종별 이런 차별화 요인이 기업 수익성하고 성장성 측면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부터의 중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 쪽의 중심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IT 이외의 다른 업종이 동참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따져볼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별화 요인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변화 모멘텀을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잖아요. 이 부분은 어때요, 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코스피 상대적인 강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 마무리가 됐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8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제 역디커플링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아래쪽이 나스닥인데 9월 이후부터 좀 우리 쪽이 계속 위에서 지금 흐름이 이어지다가 12월 들면서 제가 푸른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데에서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죠, 코스피 쪽이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느냐면은 다른 업종들은 지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것이고, 12월부터 IT 업종에 대해서 약간 1분기에 나타날 그런 실적이 좀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IT 업종에서 조정이 나타나면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IT 업종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업종이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저런 디커플링, 역디커플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전반적인 업종의 개선이 나타나기는 아직 기대하기 이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 수익률을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모습은 결국에 우리 IT 업종이 저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반전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의 전반적인 상대 강세가 나타나고 한다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번 1분기를 지나면서 실적의 변화 요인이 과연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1, 2월의 변화 요인에 추가된다, 이 가정 하에서 미국 쪽과 좀 동반해서 우리 쪽도 IT 이외에 또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인하 같은 그런 얘기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보더라도 3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오히려 25bp, 인상 확률이 12.7% 정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도 마찬가지로 인상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금리 하락 기조 기대감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펀더멘탈 이외에 이제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근거로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역 분쟁이 일단락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려면 이제 그 재료 가지고는 선거 이후가 될 테니까 연말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재료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2220포인트, 오늘같이 이렇게 거기서 헤맬 수가 있는데 변화 쪽은 환율 쪽에서 찾아보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달러 약세가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막연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금리 인하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약세 전환으로 인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은 유동성 흐름이 자연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일단락된다 음에서 어떤 재료가 노출돼서 끝났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런 것을 기회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조적으로 달러 강세 마무리 가능성하고 맞물리고, 또 FOMC 회의가 구정 이후에 대기하고 있고, 2분기 미 국채 발행 일정이 2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확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이러한 변화 가능성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면은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1월인데,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멘텀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2월 이전,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강한 실질적으로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전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추가 반영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이번 재료가 노출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가늠하면서 구정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모멘텀을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장 2분기, 당장 2월 달 괜찮은 재료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봐서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좀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좋아진다.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IT 전략은 조정 시에 IT 업종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종목별로 좀 부담이 되면은 ETF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 말씀 드리겠고 달러 강세 마무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업종별 이익 모멘텀 변화 이거는 향후에도 중기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좋은 예로 이 화장품 같은 경우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익 모멘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모멘텀이 변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중국 관련해서 뭐 관광객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펀더멘탈 변화에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어느 업종에서 또 이런 변화가 나타날지 그것이 내일 미중 무역 분쟁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다음부터 나타나는 변화의 기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기적 변화 앞으로도 좀 계속 주시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진 대표와 나눠본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좀 약세장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할지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보혜양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주류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소주, 맥주, 과실주 등 다양한 주류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대세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송가인을 앞세워서 주력 제품인 입세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입세주 판매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류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동사는 광주, 전남 이를 기반으로 한 판매를 이루고 있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조금씩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종목으로도 일정 부분이 엮여 있는데 크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정책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선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크게 튀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보혜양조 또한 오늘 장중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가 또한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점 1,000원이라고 하는 저점대부터 반등하는 흐름이 최근 1개월 동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추세에 기대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혹시나 위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목표 가격을 1,795원, 손절 가격을 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구리와 아연 그리고 니켈을 비롯한 비철금속을 소재로 하고 있는 신동 제품의 생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방산 사업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 부분 있지만 매출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역시 이러한 신동 제품의 비중이 58%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동 부분에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풍산을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실적은 아쉬웠습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분명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수급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게 동사의 주가의 반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동 제품입니다. 필연적으로 구리 가격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겠죠. 최근 1개월 기준 구리 가격의 반등은 기타 국제 원자재 가격의 반등에 힘입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상승에 힘입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되파는 동사의 가치, 즉 실적의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구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구리는 국제 원자재 기준으로 산업용 금속류에 속합니다. 세계 증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몇 안 되는 국제 원자재 중 하나죠. 구리 가격은 실물 경제와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다수 논문 결과와 저널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이 과연 증시의 상승과 얼마만큼 영향력을 갖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의 상승은 조금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실물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확충을 하게 될 거고 그러한 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구리입니다.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호황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구리 가격의 상승, 그것이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 즉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3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나입니다. 스마트 카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역시 금융 IC 칩 카드, 이동통신용 유심,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에 들어가고 있는 칩 운영 체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지난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온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2017년까지 보인 영업이익 기준 적자 폭이 목처럼 흑자 전환되었고 그래서 지난해 흑자 전환된 영업이익이 올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사업을 수주하였고 이후 건강보험증 사업 수주, 즉 이러한 수주 또한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거래량이 큰 종목은 아니나 올해 초 첫 번째 거래일에 7% 그리고 3거래일 뒤에는 6% 연초부터 강하게 주가가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전반적으로 흐름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19,0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이까지 세 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드림 시큐리티 단기 접근했는데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는 뭐 이어서 단기로 좀 보면 괜찮을 종목 찝어주시죠. 지난주에 제가 드림 시큐리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후 단기적으로 한 5, 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점핑을 하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소폭 줄어들면서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점 시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거나 오늘 신규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할 종목은 보혜양조입니다. 오늘 장중 6%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한번 단기적으로 이미 치고 간 건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종가가 특별히 여기에서 음봉으로 마감만 안 된다면 전일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래량과 테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종가에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1795원 제시해드렸지만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수익이 나면 가급적 정리하시고 손절 가격은 그대로 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혜양조에 대해서 이번 주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 이창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가 은행주의 가치 변화라고 하는데 사실 배당락 이후에 물론 이제 빠져요, 은행주들은. 그리고 연초에 다시 매수가 이때쯤이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뭐 비슷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가 지금 이제 지수 변동과 함께 뭐 증권주는 상당히 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주는 사실 지금 바닥권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이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예대 마진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가장 큰 펀더멘탈 상의 이유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이전에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이익과 연관된 부분에서 성장성이 상당히 좀 강조가 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서 뭐 PF 대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익 상품에 관한 부분이 항상 주가의 변동성을 좀 주는 요인이었다라고 좀 봤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상당히 이제 선진국화되고 좀 어느 정도 성숙해져 들어가면서 은행 업종들도 이 투자은행과 일반 은행과의 좀 어느 정도 성격이 좀 분리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이 종목 업종 자체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레포트들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은행들의 지금 보면은 상위권 금융주의 연간 순이익이 3조 원을 넘어가는 은행들이 이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이 3조 원은 예전에 이제 개별 은행으로서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 항상 벽으로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순이익이 3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 예대 마진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PF 대출이 굉장히 좀 자제가 되는 움직임 속에서도 이런 이익을 좀 끌어냈다라는 부분은 은행주의 이익 구조가 구조조정의 성과가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은행업종 전체를 좀 놓고 보면은 자본금이 한 40조 원 정도의 연간 3.2조 원 정도의 순이익, ROE를 한 8%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의 성장해 나가는 주도 업종에 비해서는 수치가 좀 낮은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안정성 위주, 변동성을 좀 줄이고 이 안정성 위주를 좀 보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앞으로가 이제 은행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불구하고 왜 은행주가 가격주는 좀 많이 받냐라면 사실 이 은행주 특히 금융업종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금융업은 산업자본과 함께 좀 별개로 상당히 좀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산업자본 때문에 금융자본을 좀 굉장히 좀 제약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 때문에 이 은행주가 좀 안정적인 가치주로 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이 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은행주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현실화되고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이제 가치주로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배당인데요. 은행주는 지금 현재 분기 배당을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논의를 좀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은행주가 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면 가치 펀드 위주의 중대형 펀드들이 상당 부분 들어올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가장 취약점으로 노출됐던 부분이 이 안정성 대비해서 배당률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산업 구조 내에서 보면 배당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은행 어깨를 놓고 글로벌하게 본다면 배당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 중대형 펀드들이 충분히 유입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성장주 쪽으로 모멘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치주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중간 배당을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장기로 홀딩할 수 있는 하나의 업종이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 업종이 좀 대두될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성장성 대비 안정성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아마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서서히 규제가 풀리고 분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현실화되면은 충분히 그런 업종이 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한 20년 정도를 놓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20년 정도 기간에 한 4번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바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98년도 그리고 8년, 9년 요때 한 번, 그리고 2016년도 근처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이제 이 바닥권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급락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었지만, 월봉으로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 좀 들어갈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 가치주로서의 좀 평가를 좀 하시고, 분기 배당과 배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업종을 좀 보신다면은, 대부분의 시선이 지금 성장주 모멘텀으로 좀 가 있지만, 이걸 좀 벗어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구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섹터, 은행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섹터 내 종목들을 조금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단기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업종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손익 구조가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금융지주는 뭐 신한지주와 함께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KB금융지주가 구조조정 위해 성과 좀 가셔야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조금 부각되고 있는 은행 업종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분 관계상 또 회사 성격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영업 외적인 부분이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손익 구조가 가치주의 평가에 좀 맞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KB금융지주나 우리금융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이 크게 보면은 가치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볼 만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